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3차 추가 경정 예산. 이 경기 부양 기대와 함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동반되고 있는데요. 국가의 위기 극복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과연 뭔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또 이것은 역시 K 방역의 성과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이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 대응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말씀하셨듯이요. 전적으로 K 방역의 결과입니다. K 방역의 결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염병이잖아요. 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활동을 자연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소비, 유통,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이게 이제 끊어지는 거라고요.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결국은 뭐 유통업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유통업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생산 기업이라든가 이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K 방역이 역할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선진 국가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봉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자가 강제 격리.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뿐이니까 쇼핑도 장보러도 못 가게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활동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강제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스스로 이제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걸 하면서 어쨌든 간에 가능한 경제 활동도 이제 자유롭게 허용을 했죠. 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 파괴가 경제 생태계가 파괴가 좀 덜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사실은 성장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올해 지금 성장률 지금 전망치를 발표하는 거 보면 참 고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IMF가 한 3월 달인가요? 한 1.2% 마이너스 1.2% 정도 발표했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요. 한국은행이 엊그저께 이제 발표를 한 거는 보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한 0.2% 정도. 그리고 정부는 지금 뭐 이제 KDI 저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플러스까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0.1%까지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상당히 저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이제 이것은 K 방역의 결과고 K 방역은 저는 결국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러니까 성숙한 그러니까 이 시민 의식 플러스 뭐냐면 정부의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가 자기 역할을 관리를 잘해준 이것이 결합되면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이번에 뭐 어떤 슈퍼맨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결과의 어떤 하나의 덕택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블룸버그의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뭐 성장률 전망치니까 뭐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겁니다만은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이제 이게 이제 이쪽이 회색이 이제 작년 성장률 아니 올해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 코로나19를 모를 때 전망치였었죠. 전망치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0.1 정도로 이제 둔화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폭으로 보게 되면 한 2.4% 정도 이제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올해 한 5.9로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2.0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는 한 거의 한 4%포인트 가깝게 줄어든 거고요. 미국은 상당히 충격이 크죠. 2.0에서 마이너스 6.4까지 떨어지고 유럽이 굉장히 충격이 심합니다. 유럽이 뭐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가 굉장히 그 사망자도 많이 나는 나라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 마이너스 8.1까지 하니까는 사실 이 마이너스 8점이라는 게 사실 감이 잘 안 올 텐데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였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는 사실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지금 충격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한 3월 중순부터 저 충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초창기에는 왜 충격이 안 나타나냐면요. 그냥 좀 방치를 한 거예요. 대외적인 봉쇄만 하고요. 그러니까 경제를 이제 열은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3월 중순 넘어가면서 확산이 되면서 이제 터졌는데 그때부터 한 10주 정도 만에 한 4천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대비하게 되면 26%나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공황 때 한 25%라 했었는데 그걸 지금 이미 초과한 상태죠. 물론 단기적인 저거지만 실업률이지만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요 선진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방을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사실 2%라는 것은 사실 중국 경제 성장률에서는 굉장히 저건 침체나 성장이 사실상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저기서 성장률에서요. 한 4% 정도는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이제 2.0%라는 얘기는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선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선방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3차 추경 등등으로 해서 좀 더 경제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딱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보기엔 우리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상황인가? 현 상황을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요. 저희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가 2분기가 지금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최악입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에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는 아직 그러니까 본격화되기 전이고요. 네. 우리도 그러니까는 4월, 5월 달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 충격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네.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출 충격이죠. 네.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는 4월 달에 마이너스 25%. 오늘도 이제 발표했는데 5월 달께 한 마이너스 24% 정도. 그렇습니다. 1일 발표가 그렇죠. 마이너스 나왔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제조업 충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산업 자체에서 끝이지 않고 여타 분야로 다 이제 확산될 겁니다. 예. 확산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수출 충격이 그러니까는 그 기업들 이제 그러니까 충격으로 나타나지고 대기업까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충격이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용의 이제 불안정성도 좀 증대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하반기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더 다시 이제 2차 이제 확산이 또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있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시 확산되게 되면은 재확산되게 되면은 또 경제 활동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하반기는 굉장히 불투명한 거고요. 네. 2분기의 최악 상황이 끝나고 3분기부터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호전된다는 걸 전제로 되게들 계산들을 한 것들이에요. 네네. 예,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된다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인 저거고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려면 적어도 수출이 이렇게 충격이 받는 상황 속에서 결국 마지노선은 저는 내수뿐이 없다고 보고요. 네. 내수도 결국은 뭐냐면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인데 기업은 지금 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뭐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유동성이까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할 업력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가계 소비는 가계가 사실 뭐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죠. 네. 가계 부채도 크고요. 네. 그럼 결국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보강을 통해서 가계가 소비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그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이어줘야 되는 이게 저는 단기적으로 정도 이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는 네.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정의 역할, 재정이 네.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해서 보면 세계 경제 동향 추이라든가 예. 뭐 그렇게 어둡습니다. 밝지만은 않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까지 추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금융위기 2008년도에 터졌잖아요. 네. 터지고 나서 이제 2008년 말에 이제 터졌기 때문에 2009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반영됐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곤두박질 치던 것이고요. 2010년도에는 저게 이제 기조효과입니다. 일종의. 네, 네. 기조효과로 잠깐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계속 어쨌든 간에 좀 체력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네네. 선진국이든 신흥국가든 간에 체력이 저하된 네. 상태 속에서 하강해 오다가 네. 2017년도에 저게 지금 잠깐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 3%.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게 2017년인데요. 네네. 그때 3.1% 네네. 성장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3%대가 처음이 2017년이고 네. 그리고 나서 2.8 지난해 뭐 2.2 뭐 이렇게 쭉 떨어졌죠. 네네. 떨어진 게 바로 세계 경제하고 같이 동조화되고 있는 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네.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좀 쉽게 반등하기 힘든 이런 지금 그렇죠. 상황인 겁니다. 네, 전망치도 보시면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9년 IMF 그렇죠. 전망치입니다. 예. 네. 이게 아까 제가 소개했던 네. 이제 네.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2%할 거다. 지난 네. 4월 달에 이제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회복된다 그러는데 저게 좀 이제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이요. 네. 기조 효과를 읽어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전부 다들 보게 되면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6% 정도 가깝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좀 플러스로 반전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2020년 수준을 회복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네. 이게 워낙 기저효과가 작동하기 네. 때문에요. 그리고 신흥국가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가가 상당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신흥국가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 환경이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신흥국가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제 사실 금융의 이제 불안정성도 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다행인 거죠. 네. 다행인 것이고 저게 이제 마이너스 1.2%가 잘 하면은 저는 재정만 잘만 운영하면 플러스로 반등도 시킬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추경도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제 아마 3일경에는 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3차 추경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2차 추경은 실은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3차 추경은 어떻게 쓰여야 좋을까? 또 이렇게 한번 구상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있잖아요. 그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네. 일자리를 유지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 유지하는 거하고 가계가 소비하는 거고 이게 분리된 문제가 아니고 네. 더군다나 수출이 지금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예요. 네. 그렇죠? 수출은요. 네, 네. 그럼 결국 내수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기업이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게 하고 자영업자가 쓰러지지 않게 하고 가게가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려면 네. 결국은 내수가 이렇게 순환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내수의 순환의 출발점엔 누가 있느냐? 제가 볼 땐 정부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가지고 가게가 그러니까 소비를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자영업자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자영업자가 좀 물건을 팔아야지만이 기업으로부터 그러니까는 기업이 공급하는 물건들을 소비를 좀 해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재정에 그러니까는 좀 이제 공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제 욕심으로는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6월 달부터 나머지 12월 달까지 한 7달 정도 남았는데 네. 7달 정도 그러니까 지원을 해도 저는 재정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에 5월 중순경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한 46%까지 달할 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50%까지 네. 올라간다. 네. 이 보도가요, 제가 좀 이제 하도 좀 이상해가지고 추적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거더구만요. 국내에서 제공한 걸 블룸버그에서 받아가지고 네. 또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걸 또 다시 국내에서 또 보도하는 이런 이제 고리가 되어 있었던데. 네. 근데 그 46%라면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면서 2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41%라 했었어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한 5%포인트 지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5%포인트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요. 90 한 5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예. GDP 대비하면요. 네. 그러니까 95조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 투입하면요. 90조도 안 들어요. 네. 90조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12조 정도를 그렇죠. 6개월 가니까. 12조를 네. 뭐 7개월 하더라도 7개월. 지금 네. 84조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12조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90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투입을 했을 때 제가 네. 재정 승수 효과를 계산해 봤어요. 네네. 계산을 했다 보지만 재정 승수 효과가 대개 이런 경기가 나쁠 때는 일보다 크게 나오는데 이게 일을 가정해서 계산했을 때 네. 재정 국가 부채가 오히려 44%가 줄어들더라고요. 46%까지 그러니까 우리 재정을 운용을 하더라도 네. 한 95조 정도 운용을 하더라도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44%까지. 왜? GDP 가? 국무에 있는 GDP가 네. 커지니까요. 네. GDP가 커짐으로써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분모인 GDP를 줄이면서 국가 부채가 늘지 않도록 재정을 아껴 쓰는 게 낫냐. 그래서 결국 국가 부채비를 증가시키는 게 낫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GDP를 증가시키면서 국가 부채 비율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낫냐? 이걸 선택하는데 저는 이제 후자가 이럴 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3차 추경에서 4월 달만 하더라도 한 30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되게 이제 시장에서는 되게 한 50조 이상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데 네. 저는 연말까지 지금 뭐 야당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하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재정 블룸버그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46%까지 되더라도 한국 재정은 굉장히 건전한 거다.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홍남기 부총리가 좀 이제 이 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차에는요. 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지원된 게 8월 달까지 쓰게 돼 있는데 네. 이미 거의 다들 많이 다 지출을 했잖아요.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릿고개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요. 사실 6월 달, 7월 달에 특히 7월 달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네. 사실 또 소비가 또 이제 그리고 또 자영업자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욕심대로 안 된다면은 한 제가 한 3 내지 4회 정도라도 더 한 2달에 한 번 꼴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은 그게 굉장히 마중물 역할을 할 거다. 아, 원포인트 그러니까 4차, 뭐 5차 추경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저기 예산을 좀 이제 충분히 좀 확보 좀 하자 이거죠. 한 3, 4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3차 추경할 때요. 할 때. 예. 예. 실질적으로 이제 3차 추경의 뭐 윤곽이라든가 사용처는 3일 날 공개가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우리 역대 추경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아까 50조 원 전망도 교수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최소 40조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정도만 해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네. 2009년이 이제 금융위 이후의 충격이었었죠. 직후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저걸 이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게요. 네. GDP 규모가 어쨌든 좀 작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GDP 대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건 GDP가 지금 10년 전이니까 2009년 같은 경우 10년 전에 GDP 대비해서 28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28조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 때는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었었잖아요. 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한 우리가 여파,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의 네, 여파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충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감염병의 충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활동을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런 거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지금 아까 마이너스 6% IMF 전망하듯이요. 네네. 세계 대호황 때보다 더 나쁜 지금 단기적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 왜 그러겠냐 이거죠. 달러 찍어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나라가 네. 왜 뭐 이해가겠냐 이거죠. 그 얘기는 네. 결국 뭐냐면은 이 경제 생태계가 끊어지는 것이 경제적인 충격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사람의 기본적인 활동을 완전히 이축시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네. 사실은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저 당시에 29조 정도 해야 되는 거라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50조 정도 하더라도 저는 그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래서 50조 이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표에는 저희가 지금 비워놨습니다. 땡땡 이렇게 조언으로 비워놨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50조 원 이상을 아예 돼서 거기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이번에 함께 다 처리를 할 정도의 큰 예산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1차, 2차 추경이요. 네. 1차, 2차 추경이 합하게 되면 지금 얼마입니까? 한 24조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중에서 적자 구체 발행한 거는 얼마 안 돼요. 네. 2차 때도 그러니까 3조 4천억 정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 세출 조정한 거예요. 뭐냐 돌려받기 아껴 한 쓴 거죠.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 뭐냐면 그것도 올해 지출됐으면은 그것도 경기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줄였으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말 그대로 적자 국채 발행한 부분이 그 관련돼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돈 너무 안 쓴 겁니다.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0.2%뿐이 안 썼어요. 적자 국채 규모만 보면요. 근데 또 자연스럽게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게 예.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채무 비율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기획재정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그동안 우려를 해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재정을 쓸 때 우리 사회 속에서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이제 그 보수 언론들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걱정하는 말을 많이들 보도를 하는데 네. 2009년도 보도하고 너무 정반대 얘기예요. 네. 2009년도에는 그러니까는 더 재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다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어요. 보수 언론들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가 돈을 쓰는 겁니다. 국가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요? 부자들이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부자나 기업이 더 많이 내게 돼 있다고요. 기업이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네. 뭐냐면은 부자나 기업이 더 많이 낸 돈을 부자나 기업한테 많이 혜택이 가면은 별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뭡니까? 전체 국민한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더더욱 상위 계층들은 좀 이제 기부하라고 그러니까는 네. 대다수 어쨌든 간에 중산층과 그 이하들이 되게 이제니까는 이거 혜택을 처음 본 거예요. 국민들이요. 이번에요. 피부로 느끼는 혜택을.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썼을 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했었는데 네. 이번에 뭐 한 12조 정도 지원을 해주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국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기축통화국하고 아무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돈으로 우리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도 네. 원화 채권이에요. 원화 채권이요. 원화로 갚는 채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이 그냥 인수를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정부가 갚을 때도 그러니까는 새로 차입을 해가지고 갚으면 되고요. 네. 연기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금융 불안을 가져올 요인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는 이 재정 건전성 가지고 정부 국민들을 자꾸만 이렇게 부담을 주는데 보수 언론들에서 과거에 그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는 기업들 지원하는 재정을 할 때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이지가 못하다. 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큰 윤곽이 나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 구조 조정, 또 혁신, 한국 뉴딜 다양한 정책들이 언급이 되고 또 시도가 되려고 하는데요. 부디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